Good morning and welcome to WWDC. 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WW22 막 시작됐습니다. 지금 키노트 2시간 동안 진행됐고요. 이제 지금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WWDC 원래 좀 내용이 많아서 굉장히 바쁘게 진행되는 행사이긴 한데요. 또 온라인으로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서 또 정리해놓고 나니까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됐고요. 요즘에 이런 온라인 행사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생방송으로 아예 하지 않고 미리 녹화를 해서 그냥 타이트하게 빠르게 이제 진행하는 게 요즘 행사들의 흐름인 것 같은데, 역시 애플 영상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굉장히 짜임새 있고 탄탄하게 진행돼서 이런 발표도 좀 놀랍다라는 느낌을 좀 주네요. 보통 WWDC는 애플의 4가지 OS들을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정책들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가끔 하는데, 그 다른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 다 궁금해하실 ARM 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뒤에 나오긴 했는데 이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뭐 소문도 많았고 워낙에 이야기가 오랫동안 돼 왔던 거라서 놀랍긴 했지만 또 나올 게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일단 ARM이라고 해서 애플이 이번에 어떤 특정 칩을 발표하거나 그 칩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냥 애플이 직접 만든 커스텀 실리콘, 그걸 이제 맥에다 쓸 거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칩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요. 이 A 시리즈 칩이 뭐 확장하기 좋아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넣고 성능들을 높여갖고 맥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이번 발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 이용자들한테 새로 나올 ARM 맥이 어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에게 새로 맥이 나오는데 이게 완전히 개발 환경이 바뀌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WWDC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당장 기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발표로는 2년 뒤에 나올 거다라고 해요. 중요한 거는 애플이 이제 어떻게 ARM용으로 개발할 거냐는 건데, 이걸 새로 개발하라고 개발자들한테 요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기존 앱들을 쉽게 변환할 수 있도록 이제 도구들을 발표해요. 그게 이제 로제타 스톤이라는 건데, 이게 예전에 이제 파워PC에서 인텔로 넘어갈 때도 이 로제타 스톤이라는 이제 코드 변환 도구를 이용해서 앱을 이제 쉽게 변환할 수 있었고요. 또 기본 앱 개발 도구인 엑스코드도 기존 앱들을 새 환경에 맞춰서 컴파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번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원래 애플이 해왔던 아이패드 OS에 있는 앱들을 맥에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카탈리스트는 좀 더 이제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앱 생태계는 만들어진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래도 부족할까 봐서 iOS 앱들을 가상머신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서 진짜 초반에 앱 부족 사태 이런 거는 겪지 않도록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애플이 보는 ARM칩은 고성능이랑 저전력을 모두 잡겠다는 건데, 아직 어떤 맥에 어떤 성능의 칩이 어떻게 적용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개발자들을 위해서 개발에 쓸 수 있는 도구, 이제 그게 이제 개발킷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맥미니 형태의 컴퓨터고요. 그 안에 이제 A12Z 바이오닉 칩을 넣고요. 16GB 메모리, 512GB SSD가 들어간 테스트 기기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앱을 만들어 보고 나중에 어떤 기기가 나오든지 간에 실행할 수 있도록 앱을 준비하세요라고 시간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텔 맥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인텔 맥도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 ARM 칩으로 아마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카테고리의 맥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좀 다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먼저 iOS 14예요. 이거 이번 발표는 거의 이제 크랙 페달기 부사장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iOS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UI의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꽤 많은 부분이 고쳐졌어요. 일단 홈 화면에 앱들이 되게 많아서 정리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이걸 폴더로 정리하는 것도 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는데, 근데 이거를 좀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묶어주는 앱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이 더해져서 기본적으로 앱들이 필요할 때 이런 앱들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여러 주제별로 잘 묶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필요할 때 잘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화면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이제 위젯인데, 위젯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었어요. 모양이나 크기도 좀 다양하게 바뀌었고, 위젯 안에 더 많은 정보들을 쉽게 보여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모양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 위젯을 기존에 이제 위젯 화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걸 끌어서 홈 화면에 앱들 사이에다가 위젯을 넣을 수 있게 됐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안드로이드처럼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앱과 위젯들을 같이 한 화면에 이제 볼 수 있도록 된 거예요. PIP, 이제 화면 안에 화면을 또 넣는 그런 기능이죠. 이거 사실 아이패드에서는 원래 됐던 건데 아이폰에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다가 홈 화면으로 넘어가도 이제 영상을 보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 거죠. 사실 이것도 안드로이드에서 원래 됐던 거죠. 이제 아이폰도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시리도 많이 바뀌었어요. 시리가 이제 기존에 시리를 부르면은 화면 전체 화면을 띄워서 내가 말을 듣고 있어 라는 걸 보여줬지만 이제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리를 부르면 화면 아래에 동그랗게 작은 이제 시리 마크가 뜨고 그대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앱은 앱대로 보여주고 시리는 별도의 레이어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관련 정보도 뭐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화면 위에 작은 이렇게 알람창으로 정보들을 보여주고 뭐 필요하면은 그 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는 거죠. 시리가 알려줄 수 있는 정보도 되게 많이 늘어서요. 시리한테 뭐 이것저것 사람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제 뭐 날씨 변화가 왜 생기는지, 뭐 명왕성은 행성이 맞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봐도 답을 해준다고 해요. 사실 이런 거는 구글이 워낙에 데이터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애플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기존보다 한 20배 늘었다고 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정보들이 어떤 건지 이걸 파악해서 그걸 준비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시간 번역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원래 우리 익숙하죠. 이거 많이 쓰는 구글 번역 같은 그런 앱 기능들이 이제 시리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쁘게도 한국어도 바로 됩니다. 지도의 변화도 재밌는데 경로를 찾는 옵션에 자전거랑 전기차가 더해졌어요. 자전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르막길을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르막길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구간에 오르막길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정보도 보여주고요. 또 계단처럼 아예 자전거로 가기 힘든 길은 피해주기도 하고 어디에 계단이 있다고 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전기차 경로도 있어서 가는 길에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 내가 갖고 있는 차에 맞는 충전소가 어딘지를 맞춰서 보여주는 그런 전기차 충전소 정보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게 카키 기능도 재밌는데 아이폰을 찾기로 쓰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컨셉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조금 해왔던 거죠. 문에다 그냥 아이폰을 찍으면 문이 열리고 그리고 차에 타서 그냥 시동 걸면은 시동 걸리고 운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키는 임시로 이제 아이메시지로 뭐 친구한테든 가족한테든 전해줘서 잠깐 차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차를 열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앱에는 앱클립이라는 게 새로 더해졌어요. 이제 앱스토어에 올라간 앱들이 이제 이걸 쓰도록 하는 건데, 뭐 NFC나 QR코드 같은 걸 딱 찍으면은 아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 앱이 하나 같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에 딱 찍으면은 그 무거운 앱이 떠서 그거 결제하고 이런 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앱클립을 이용하면 딱 되면은 아주 작은 앱이 딱 떠서 탈 거지? 결제할 거니?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이제 기능이 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앱이 한 10MB 이내에 아주 작은 컴팩트한 앱들을 하나 더 만들어서 기본 기능을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좋은 거 콜바인데, 전화가 오면은 아이폰 전체 화면이 전화 왔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앱을 쓰고 있을 때는 위에 전화 왔다고 아주 작은 바가 나와서 거기서 전화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뭐 보고 있다가 전화 갑자기 오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놀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되던 기능이죠. 이번에 전체적으로 뭐 검색이나 시리나 이게 전화같이 기존에 전체 화면을 쓰던 그런 기능들이 전체 화면 대신에 작은 화면으로 최소화하되 보여주려는 정보들, 데이터들은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이 UI 개선은 굉장히 저는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아이패드는 뭐 iOS의 기본 기능들 거의 다 더해졌고요. 애플 펜슬에 관련된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노트 필기에 이제 애플 펜슬이 좀 더 이제 지능적으로 관여를 하는데 이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붙이면 손글씨가 깔끔한 활자한 텍스트로 변환해서 붙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를 하면서 도형 같은 거 원을 그린다든지 뭐
뭐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뭐 별표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딱 그리면은 이거는 별표를 그렸구나 라고 인지해서 깨끗한 별 모양으로 바꿔주고, 뭐 원도 대충 그려도 정확한 동그라미 원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쓰다가 갑자기 검색창 열었을 때 뭐 펜슬이 있으면 그냥 쓰면은 그게 텍스트로 바로 입력이 돼서 바로 검색할 수도 있고요. 애플펜슬을 조금 더 유연한 입력도로 쓸 수 있도록 바꾼 것 같아요. 에어팟에도 굉장히 재밌는 업데이트가 있는데, 여러 대의 기기를 쓸 때 에어팟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유튜브 보다가 맥으로 이제 뭐 컨퍼런스 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바꿔줘야지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컨퍼런스 콜 키면 이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면은 아이폰에서 에어팟을 뺏어오는, 맥으로 뺏어오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뭐 아이폰으로 전화가 왔어. 그러면은 다음에는 내가 아이폰을 쓸 거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맥에서 에어팟을 뺏어서 아이폰에다가 넘겨주는 막 그런 기능이에요. 이 전환이 굉장히 번거로운데 잘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대박일 것 같아요. 오디오가 굉장히 공간을 세밀하게 표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돌비 디지털 5.1이나 7.1도 되고요. 돌비 애트모스 같은 공간을 실감나게 표현해주는 그런 기능도 에어팟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에어팟에 가속 센서랑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고개를 움직이면은 그 방향의 소리를 정확히 들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또 아이패드랑도 연결이 돼서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또 다른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각과 청각을 가상 공간에서 실제처럼 이제 반영되도록 해주는 거죠. 에어팟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애플워치를 위한 워치OS 7도 나왔어요. 워치OS의 방향성은 두 가지죠, 보통. 컴플리케이션, 워치페이스 이런 것들 기능이 더 다양해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 측정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거죠. 이번에도 컴플리케이션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뭐 워치페이스도 새로 더해졌어요. 컴플리케이션 구성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주제별로 잘 묶은 다음에 그거를 주변에 공유해 줄 수도 있고, 그걸 뭐 앱에서 앱을 다운받을 때 워치페이스 구성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주는 기능들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빨리 넘어갔는데 뭐 아이를 키울 때 좋은 컴플리케이션들을 모아놓은 워치페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도 굉장히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운동은 춤이 더해졌어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라틴 댄스니 뭐 힙합이니 뭐 이런 춤 동작을 다 인지해서 그걸 이제 운동량으로 측정을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요즘에 인기 있는 뭐 코어 트레이닝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운동 후에 좀 몸을 풀어주는 쿨다운도 운동으로 이제 쳐줘서 그걸 이제 측정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활동 앱이 피트니스로 이름 바꾸면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문으로 나왔던 수면 추적도 있어요. 그래서 잘 시간, 일어나는 시간 체크해주고, 또 잘 시간 되면은 아이폰에 연동해서 아이폰에 지금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노티를 끄고 잘 시간이라고 계속 이제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애플워치는 자고 자면은 수면 습관, 언제 잠이 들었고 잠의 질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이제 체크하고 그걸 기록해 주더라고요. 잘 때도 워치를 차고 자야 될 것 같은데 충전은 언제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맥OS인데, 맥OS는 빅서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이건 이제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군에 있는 자연경관지라고 해요. 또 캘리포니아에 약간 이렇게 뭐 깎아지른 그런 풍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빅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디자인 코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플랫해지면서 입체감이 생겼어요. 이게 좀 말해놓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입체감도 생겼고 굉장히 플랫해지기도 했어요. 일단 앱 화면들은 버튼들과 콘텐츠 쪽에 그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거 계속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그러면서 굉장히 플랫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iOS와 굉장히 비슷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용된 iWork를 슬쩍 보여줬는데 뭐 툴바까지 완전히 싹 바뀌었고 새로운 앱이다 라는 느낌을 또 주더라고요. 물론 기능이나 이런 거는 변화 없겠지만 화면이 바뀐 걸로 좀 더 새로운 앱, 모던한 앱으로 바뀐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센터가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처럼 이렇게 뭐 화면 밝기, 뭐 음량,
방해금지 모드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컨트롤 센터가, 제어 센터가 더해졌고요. 또 특정 기능들은 아예 거기서 이제 끌어갖고 그 위에 메뉴바에다가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랑 맥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비슷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메시지나 지도도 iOS랑 똑같더라고요. 기능들, 효과들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이제 뭐 불꽃놀이, 폭죽 이런 거 보내면은 그게 이제 맥에서도 효과들 다 나오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카탈리스트로 앱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iOS에 만들었던 앱이 맥에 똑같이 그냥 그 코드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능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뭐 이외에도 이제 보안도 강화돼서 뭐 사파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앱들이 이제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앱들이든 서비스든 무조건 이제 따로 허락을 받도록 정책이 바뀌었고요. 또 앱이 뭐 카메라나 뭐 녹음 같은 뭔가 기록을 할 때에는 화면 위에 시계 있는 데 쪽에 인디케이터를 달아서 지금 뭔가가 기록이 되고 있어 라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안 관련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좀 숨 넘어갈 것 같은데 기능도 많고 내용도 너무 많아서 좀 급하게 소개한 감이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기능들이 또 써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기능들도 있어서 오늘 발표된 내용들만 얼른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서 좀 차분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